오늘 코스피 최악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요즘에 항상 코스피가 급등하다 보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타 이런 짤이 돌았지만 요즘 분위기는 다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 박살나고 있고 코스피가 사실 장중에 12%까지도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서킷 브레이커다 이런 거 걸려가지고 거래가 잠시 중단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 뭐 서킷 브레이커가 약간 반등의 계기가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지금이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오늘 1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제 성격상 미리 좀 찍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뭐 다 반등할 건 아니니까 이 코스피가 엄청나게 빠졌다라는 사실 자체는 바뀐 것 같지가 않아서 계속 영상을 좀 만들어 보면 원래 코스피 역대 하락폭 순위가 어제였거든요. 3월 3일날 450포인트가 빠진 게 역대 하락폭 1위였는데 그 역대 하락폭 1위를 바로 오늘 갱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현재 576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증시를 들어가 보면 다 파란색이야. 그리고 뭐 인기 검색 종목 뭐 다 파란색이야.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인기 종목들 SO일은 참고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회사니까 예외고 나머지는 그냥 싹 다 파란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올 블루, 모든 게 블루예요. 모든 게 파란색이고 딱 그가 생각이 나죠. 상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피스의 상디가 찾던 그 올 블루가 바로 코스피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열이 받는 건 뭐냐면 아시아 증시에서도 한국 주식들의 하락이 더 심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현재 10%, 코스닥도 한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보자는 거죠. 일본은 4%, 물론 일본도 큰 폭인데 한국에 비하면 뭐 훨씬 더 작은 폭인 것 같고, 호주도 2% 하락, 뭐 항생 3%, 상해종합지수 1.4%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하락이 가장 심하다라는 게 지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뭐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제 어제 새벽에 있었던 나스닥 지수도 1% 하락에 그쳤다라는 거. 왜 그러면 한국만 유독 더 떨어졌나? 사실 뭐 지난 영상에서도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이 이제 중동의 에너지 의존 비율이 상당히 심합니다. 한국은 97%의 에너지를 수입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3%는 도대체 뭐지? 이게 더 신기한데 어쨌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미국 vs 이란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이란의 앞바다에 있다 보니까 이란의 앞바다를 수많은 중동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에너지를 수출할 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란 앞바다에 있다 보니까 이란이 회방을 놓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의 개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에 특히나 에너지에 가장 취약한 국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다 한국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뭐 세상이 무서울 땐 또 달러를 찾게 되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도 있고, 환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외국인 자금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에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매도하는 에너지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느끼는 거는 최근에 어쨌든 레버리지를 껴서 B2라고 하죠. 빚을 내서 다양한 방식으로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청산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금을 더 넣어라, 돈을 더 넣어라, 안 그러면 너가 담보로 걸어뒀던 너의 주식을 팔 것이다, 이런 요청이, 마진콜이라고 하죠.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낮은 가격에 내다 파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린이들이 아무래도 코스피에 최근에 더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패닉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면서 더 매도세가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24시간 사이에 어떤 전쟁 이슈가 있었는지 짧게만 좀 정리를 해보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드론이 낙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리야드에도 미국 대사관에 하루에 2차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에 있는 미군의
미군 기지에도 이제 이란의 미사일이 도달을 했었고요. 그래서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국 외교 시설과 미군 기지에 타격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이슈가 하나 있었냐면 살짝 유가가 이것 때문에 반전이 되기도 했는데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유조선을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하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란 앞바다를 통과하는 게 너무 무섭다 보니까 유조선이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해군이 지켜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보험을 아무도 안 들어준다. 보험값이 급등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가 지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험을 들어주고 싶겠어. 보험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다가 누가 미사일 쏘면은 바로 유조선 폭파될 텐데 누가 보험을 들겠습니까? 보험을 들어준다는 사람이 없는데 미국 정부가 위험보험을 적당한 가격에 들어주거나 금융 보증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서 이 에너지 가격을 좀 낮춰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원유 가격, 이제 브렌트유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어쨌든 브렌트가 좀 더 중동 지역의 유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브렌트유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려왔었다가 다시 알바노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인 건 아직 고점을 터치하진 않았다. 지난 고점이었던 85불까지를 터치한 건 아닌데 그래도 원유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82불까지도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성일광 교수님의 이 유튜브가 가장 좀 빠른 얘기들을 해주는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구독도 좀 해보시고, 이제 이분이 여러 군데 나오시는데 거의 매일매일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일광 교수님이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걸 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란이 우방이었던 국가까지 때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와 이란이 사이가 좋은 나라도 있고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도 있는데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를 때리는 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제 오만 같은 원래 중재해주던 그런 나라, 친한 나라인데 오만까지도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카타르도 때렸어요. 카타르의 이제 LNG 시설을 때렸는데, 카타르는 과거 사우디 등이 이란을 제재할 때 유일하게 동참을 안 했던, 사실은 가스까지도 공유하는 그런 나라인데 카타르를 때리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쨌든 선택은 이란이 오히려 적을 만들고 있는 행위. 만약에 이란이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이걸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란 입장에서 유리하게 협상을 하면서 윈윈으로 끝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절대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을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을 시키는 행위니까요. 그래서 이런 행동 자체가 외교적으로 자기 발목을 자르는 듯한 살자 행위에 가까운 그런 행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란이 지도 체제가 아예 박살이 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너 죽고 나 죽자로 나가는 건가, 큰 계획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들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어느 정도 때리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뒷감당 안 될 만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란이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싸우는 건가? 라는 두려움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프 지역에 있는 중동의 주요 국가들 입장에서 못 참을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카타르 등등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나 많이 미사일을 100개 이상, 드론 요격도 막 몇백 개 이렇게 얻어맞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데가 계속 얻어맞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간인들도 죽고
여론이 못 참으면 여기는 이제 왕이 있는 국가들도 많은데 국왕님 지금 우리 백성이 이렇게 죽는데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면 이런 나라들도 걸프 지역에 이런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이런 데들도 가만히 못 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전쟁이 스케일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국, 이스라엘 vs 이란의 싸움이었다면 중동 지역의 전체 전쟁으로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란의 계산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걸프 지역을 계속 괴롭히게 해서 걸프 지역의 국가들이 미국에게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미국한테 제발 좀 이란 좀 말려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협상을 하도록 좀 종용하는 그런 방향을 원해서 이란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자체가 다른 걸프 지역 국가들의 참전을 하거나 보복하고 싶게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단기적인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물론 중재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중재를 하고 있을 것이고 분명히 트럼프와 이란 쪽이 한 번은 합의 맞을 것이다. 그래서 4주에서 6주 정도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때 한 번은 전쟁을 지금 서로 미사일 드론 요격을 한 4주 정도 하다가 중간에 한번 쉬면서 너무했다. 우리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이란 국민들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 경제 혹은 뭐 여러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전 세계가 힘드니까 한 번은 좀 잘 풀어보자.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이 전쟁의 첫 번째 분기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사실상 막힌 것과 비슷하고 더 심해질 수 있다. 저는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군의 해군이 같이 보호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이란이 기뢰라고 하죠. 바다에 까는 지뢰를 깔면 사실 아무도 못 지나가요. 그리고 계속 괴롭힐 수는 있잖아. 해군이 보호해준다고 해도 100% 보호해준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가 된 거나 다름이 없고, 우리가 중동의 원유를 못 가져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충분히 한국 증시 안 좋았던 부분들 다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호르무즈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대체 원유 수입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원유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장기 계약이 많습니다. 이 관계가 되게 오랫동안 만들어졌던 거라 갑자기 너네랑 원유 갖고 올 수 없으니까 바로 다른 쪽에서 원유 갖고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실제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어쨌든 좀 희망적인 얘기를 그래도 굳이 좀 여기서도 해주시는데, 이 성일관 교수님도 해주시는데, 이란은 어느 정도 양보해서라도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주 안에는 끝내는 방향으로. 왜냐면 이란 입장에서도 일반 국민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백기투항 하는 거는 가오가 안 사니까, 백기투항 하는 거 간지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미국이 원래 주장했던 거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이란이 좀 얻을 건 얻어가는 그런 협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라늄 농축을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그 미국의 주장이었거든요. 우라늄 농축은 이란에서는 안 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거나, 탄도미사일의 개수를 제한한다라거나, 어쨌든 트럼프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들어주는 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쟁의 장기화,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도 이걸 원하진 않을 거거든요. 전쟁이 무조건 단기적으로 끝나겠다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을 거고, 미국도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면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거,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이 동시에 있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상황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도 바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분풀이를 하되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는 빨리 조속히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성 교수님도 갖고 계시고 저도 갖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제가 자주 보는 이은택 이사님, 자산배분 주식전략팀장을 하고 계시는데, KB증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분기는 늘 조정에 취약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 왜냐하면 이제 계속 코스피가 이제 이격도라고 하죠. 200일 이동평균에 비해서 너무나도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조정받았던 사례를 봤을 때, 빠르게 급등하고 조정받았을 때는 보통 조정폭이 15에서
23%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는 괜찮아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고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란 사태 연준 긴축 때문에 빅테크가 AI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결심을 할 가능성은 낮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AI는 안보니까요. 안보라서 저는 이럴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이제 23%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4,850인데 4,850까지도 가나?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락이 어지간하면 끝난 수준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은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이른 것 같은데 어쨌든 저의 희망 섞인 그런 코스피 하락이 어쨌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자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건 언제까지 빠질까라는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뭐 저도 잘 모르겠죠. 근데 일주일 동안은 어쨌든 정신 없을 것 같고 아마 급락 급등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비투를 했던 계좌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보통 이제 비투를 하고 나면 쓸려 나가는 게 아주 레버리지를 심하게 쓰면 3일이면 보통 다 쓸려 나가니까 일단 3일 지나야 될 것 같고 또 그 외에 또 레버리지를 버티고 있던 계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레버리지 하던 계좌들이 쓸려 나갈 때까지는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봐도. 그래서 레버리지 하셨던 분들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전쟁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언제까지 빠질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전쟁의 지속 기간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제 뇌피셜이에요. 이거 뭐 확률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순전히 제 뇌피셜 플러스 약간의 희망을 갖고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공유를 좀 드리자면 근데 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제 의견을 막 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틀리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희망적인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쟁이 저는 단기 한 달 이내로 끝날 가능성을 한 6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성일강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시나리오 그게 그래도 한 3주 4주 정도 치고받고 나면 서로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분명히 저는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반발도 되게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정도 하고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럴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단기 반등을 예상하고 다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고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그만큼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자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보통 전쟁이 터졌을 때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이 단기로 그치는 경우가 되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S&P 500의 경우고 S&P 500의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영향이 있었고 뭐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 중동 전쟁 이런 거 터졌을 때 중동 전쟁 터졌을 때가 그 S&P 500 미국 주가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긴 했는데 아니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것들도 있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근데 닷컴 버블이랑 좀 겹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6개월 이상 1년 이상 간 거지 생각보다 대부분은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대부분은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도 좀 비슷한 통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피의 경우도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이라크의 걸프 전쟁 같은 경우가 영향을 이제 이때는 좀 많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전쟁까지 꼬이면 코스피가 그때는 진짜 안 좋았는데 근데 코스피가 그때는 안 좋아도 한 달에 11% 빠진 건데 지금은 이틀 만에 거의 20% 가까이 빠진 거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과거에 많은 그런 그런 전쟁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기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고 시장이 주는 영향이 일단 단기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저의 희망 섞인 생각도 얘기를 해보고요. 다만 제가 나쁜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는 거는 저는 한 10%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동시에 생기는 그런 건데 전쟁이 지금은 이제 이란 vs 미국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지역 전쟁으로 확산이 돼서 걸프 국가들이 전쟁에 전부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기간도 몇 년이 걸리고 호르무즈 해협 다 마비되고 이란이 그 외에 걸프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정유 시설이라거나 터미널, 수출할 때 이제 에너지를 싣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들을 공격을 하면서 이제 중동 지역의 원유 수출이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봤을 때는 원유가 급등을 할 것이고 물가도 급등을 할 것이고, 물가가 급등을 하면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인상을 시키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주식이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뭐 더 나아가서는 AI 캐펙스까지 감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경기도 안 좋아지고 물가도 막 올라가니까 지금 AI 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AI 투자를 조금은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AI 최근에 하드웨어 좋았던 주식들 더 폭락하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저는 10%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은 이거를 10%보다는 한 60% 정도의 비율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 매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 시나리오까지 상상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0% 양극단의 시나리오 말고 이제 나머지 30% 정도가 전쟁이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 경우에도 주식시장이 힘든 시간을 겪겠죠. 다만 이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가 결국은 서서히 회복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드는 생각이, 인생에 주식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 주식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영화도 보시고, 요즘에 영화 재미있는 거 개봉했나? 어쨌든 산책도 하시고, 뭐 재미있는 스포츠 경기 있으면 보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가족들과 더 연락도 하시고, 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부터 화이팅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참고로 뭐 저는 뭐 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터질 줄 알고 미리 뭐 팔아놓고 그럴 능력도 없고요. 저도 이 시장 처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얻어맞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부터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화이팅 합시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역사상 정말 최악의 날이었죠. 한국 증시가 왜 그렇게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오늘 그날의 사건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정말 말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장중에 무려 12%까지 떨어지면서 아예 시장 전체 거래가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어요. 이건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투자자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전국의 모든 주식 스크린이 시퍼런색, 바로 하락을 의미하는 그 파란색으로 도배됐습니다. 이건 뭐 거의 모든 종목에서 엄청난 손실이 나고 있다는 정말 절망적인 신호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전 세계적인 하락장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 유독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타격을 입었을까요?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번 하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규모를 보고, 그 다음엔 이 사태를 만든 퍼펙트 스톰의 정체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따져본 뒤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코스피 역사상 최악의 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실감나게 살펴보시죠. 물론 다른 나라 시장도 같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 수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10% 빠질 때 일본은 4%, 그리고 미국 나스닥은 고작 1% 하락에 그쳤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독 충격이 컸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그 지정학적 퍼펙트 스톰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시나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악재가 정말 완벽한 폭풍처럼 한꺼번에 몰아친 거죠. 일단 중동에서 터진 지정학적 위기가 방아쇠 역할을 했고요. 여기에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가 드러났습니다. 또 최근에 주식시장에 뛰어든 신규 투자자들의 패닉셀링,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충격을 몇 배로 키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세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마진콜입니다. 이게 뭐냐면 빚내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돈을 더 채워 넣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갖고 있던 주식이 강제로, 그것도 시장가에 팔려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강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 매물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 정말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상황이 아주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UAE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드론 공격을 받은 걸 시작으로 사우디,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직접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란이 과거에는 우호적이었던 오만이나 카타르까지 공격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누구도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황.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을까요? 다행히 분석을 보면 60% 확률로 단기 분쟁에 그칠 거라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정말 파괴적인 장기전으로 번질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도 10%나 된다는 점, 이걸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 표를 보시면 각 시나리오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경우에는 한 달 안에 갈등이 끝나고 주가가 빠르게 V자 반등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분쟁이 6개월 이상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정말 재앙 수준의 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냉정한 분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숫자 너머에 있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 말입니다. 인생에서 주식이 전부는 아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장의 거대한 혼돈 앞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나가서 산책을 좀 하고 재밌는 영화 한 편 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일수록 우리 자신과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진짜 가치 투자가 아닐까요?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세상에서 진정으로 안전한 투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것,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